비가 그친 뒤의 새벽, 최 씨는 마당 한가운데 고인 물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는 찢어진 창호지 조각과 젖은 꽃잎이 떠 있었고 처마 끝에서는 아직도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조용한 집에 그날 아침 들어온 것은 봄빛이 아니라 관아에 붉은 봉인이 찍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에는 짧고도 차가운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의 집안에서 새로 들릴 여인을 정하였으니 19의 처녀 연화는 사흘 뒤 해가 지기 전 관아 별채로 들어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거절할 경우 집안의 빚과 신분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말도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종이를 접지도 못한 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딸 연화가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밤새 짠 흰 무명천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이 천을 장에 내다 팔면 어머니 약값을 조금 마련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처럼 조용했고 마당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맑았습니다. 최 씨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질 듯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사또의 별채로 들어가는 일을 큰 집의 눈에 들어가는 복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가진 자들의 문턱에서나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에게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고 집안을 벗어나 다시는 제 삶을 찾기 어려운 길이었으며 어머니의 곁을 떠나야 하는 두려운 운명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 윤지는 생전에 글을 읽고 장부를 정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벼슬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억울한 일을 그냥 넘기지 못해 고을의 문서와 토지 장부를 자주 살폈습니다. 그러다 몇 해 전 이전 사또의 세금 장부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윤지는 이를 바로잡으려 했고 그 뒤로 집안에는 이상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빌려준 곡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밭 경계가 바뀌었으며 밤마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고 사라졌습니다. 끝내 윤지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과로로 죽었다고만 말했지만 최 씨는 남편이 마음의 병으로 먼저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던 날 윤지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최 씨에게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붓, 먹이 묻은 장부 조각, 그리고 누렇게 바랜 족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쉽게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한 장은 우리 집안의 이름이 아니라 언젠가 딸을 지켜야 할 때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그때 그 말의 뜻을 묻고 싶었지만 윤진의 숨은 너무 가빴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로 최 씨는 족보 한 장을 나무 상자 바닥 아래에 숨겼습니다. 가난한 살림을 꾸리며 바느질과 길쌈으로 연화를 키웠고 가능한 한 남편이 남긴 위험한 기억에서 딸을 멀리하려 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가 왜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아버지가 성실하고 올곧은 사람이었다고만 말했습니다. 딸에게는 무서운 세상보다 따뜻한 기억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또의 명령은 숨겨둔 과거를 다시 문 앞에 세웠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마을 이장 격인 한 노인이 최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또가 연화를 장터에서 본 적이 있고 지난달부터 사람을 시켜 집안 형편을 알아보았다고. 최 씨가 빚이 있다는 이야기도 관아에 들어갔다고. 노인은 말끝을 흐리며 큰일을 만들지 말고 조용히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현실적인 조언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 씨에게 그 말은 딸의 삶을 접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최 씨는 노인에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화가 밖에서 들을까봐 방문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이미 그 말의 일부를 들은 듯 했습니다. 배틀을 멈춘 손이 굳어 있었고 얼굴에서는 피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녀는 오랫동안 밥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작은 녹그릇에 담긴 보리밥은 식어갔고 국은 식은 물처럼 맑아졌습니다.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면 빚은 없어지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딸은 자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혼자 남을까봐 두려운 듯 했습니다.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그런 말은 다시는 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명령이라기보다 울음을 참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첫날 밤 최 씨는 연화가 잠든 뒤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최 씨는 상자 바닥에 얇은 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 접어둔 족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고 먹글씨는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의 외조부와 아버지, 그리고 그 위로 이어지는 집안의 계보. 맨 아래에는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옆에는 한 줄의 주석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억울한 세금 조작을 고발한 서리 가문의 후손이며 딸 연화는 정식 호적에 옳은 양인 가문이 정렬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한 장은 이름이 아니라 딸을 지킬 때 쓰일 것이다. 하지만 족보 한 장이 정말 사또의 명령을 막을 수 있을까? 최 씨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종이를 꺼내는 순간 남편이 남긴 위험한 과거까지 다시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사또가 윤진을 미워했던 사람들과 한패라면 족보는 방패가 아니라 불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관아의 아전 둘이 집에 와서 사또의 뜻을 다시 전했습니다. 그들은 연화가 별채로 들어가면 어머니의 세금 문제도 잘 풀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연화는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자신이 겁이 난다고 아버지 없는 집에서 어머니를 남겨두고 어디로 가야 하냐고 사또가 정말 자신을 아껴서 부르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남긴 나무 상자와 족보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화는 종이를 보며 자신의 이름이 그 안에 적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놀란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처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윤진이 관아 장부의 거짓을 알아냈고 그것 때문에 집안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족보 한 장에는 단순한 혈통만이 아니라 당시 이를 기록한 증인의 이름과 옛 현감의 인장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이 기록이 살아있다면 사또가 연화를 빚 때문에 데려가려는 명분도 천안집 딸처럼 다루려는 말도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망치지 말고 이걸 들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최 씨는 딸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딸을 위험에서 감추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감춘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또의 손은 이미 대문 안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도망도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남편이 생전에 믿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은 늙어 장터에서 작은 서점을 지키는 전설이 박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윤진과 함께 장부를 살피던 사람이었고 당시 이를 알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최 씨는 새벽이 오기 전 연화에게 문을 잠그고 절대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족보 한 장을 품에 넣은 채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골목 끝에 낯선 그림자 둘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또가 이미 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씨는 그날 이후 딸에게 문서를 읽는 법을 더 자주 가르쳤습니다. 글을 많이 아는 사람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이름이 적힌 종이를 읽을 수 있으면 남이 거짓말을 적어 놓았을 때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배틀을 멈춘 뒤에도 틈틈이 날짜와 수량을 적는 연습을 했습니다. 작은 글씨 하나를 정확히 쓰는 일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단단히 묶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은 서점 앞에 앉아 윤진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윤진은 늘 문서가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하고 그를 모르는 사람 곁에서는 더 정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말을 늦게나마 지킨 셈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의 그림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돌아서면 더는 움직일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장터 쪽으로 가지 않고 오래된 우물 뒤 좁은 길을 택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문서 일을 보러 다니며 알려준 길이었습니다. 비가 막 그친 새벽이라 길은 질었지만 최 씨는 치맛자락이 젖는 것도 잊은 채 걸었습니다. 박노인의 서점은 장터 가장자리, 약방과 헌그릇 가게 사이에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문을 열지 않는 곳이었지만 최 씨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문을 열고 최 씨를 보는 순간 오래전 기억을 떠올린 듯 굳었습니다. 최 씨가 품에서 족보 한 장을 꺼내자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고 가장자리의 작은 인장과 주석을 확인했습니다. 박노인은 이 종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었습니다. 윤진의 장인이자 연화의 외조부가 세금 장부 조작을 고발할 때 억울하게 신분을 낮추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만들어둔 보증 문서의 일부였습니다. 당시 현감은 조작에 가담한 아전들을 처벌하려 했지만 얼마 뒤 다른 고을로 옮겨갔고 기록은 뒤섞였습니다. 새 사또가 부임한 뒤에는 관련 문서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윤진은 남아있는 사본과 증인의 이름을 모아두었고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족보 페이지였습니다. 최 씨는 박노인에게 사또가 딸을 별채로 데려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또는 최근 빚을 이유로 젊은 여인들을 관아 일에 부린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중 몇몇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확실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관아는 두려웠고 사람들은 자기 집 문을 지키는데 급했습니다. 박노인은 지금 이 종이를 내놓는 일은 위험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연화는 물론 최 씨까지 더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노인은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윤진이 남긴 필체와 당시 증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고을의 전 호장 강필과 전 서기 장석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강필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장석은 근처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지금이라도 장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당시 호적 대장을 베껴 보관한 사람이었다면 연화가 정식 호적에 오른 양인 가문의 정녀라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 말을 듣고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중 이미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석이 산골 마을에 있다면 왕복만 해도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이 직접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연화가 관아로 끌려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최 씨와 박노인은 이방에게 바로 가는 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은 사또의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사또의 명을 거슬러 모녀 편에 설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연화는 문을 잠근 채 배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최 씨는 박노인의 말을 전하며 아직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낮 사또의 하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관아 별채로 갈 때 입을 옷감을 가져왔습니다.
붉은 비단과 옅은 분홍 치마감이었습니다. 하인은 그것을 마당에 펼쳐놓고 사또께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최 씨는 그 비단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화려한 옷감은 축복처럼 보였지만 모녀에게는 족쇄와 같았습니다. 하인은 연화에게 내일 저녁까지 관하로 오지 않으면 빈문서를 들고 와 집과 밭을 압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빈문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인은 비웃으며 관하 문서에 적힌 것은 평민이 함부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최 씨에게 이상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정말 빚이 있다면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또는 빚을 명분으로 삼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연화를 데려갈 구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연화는 하인이 떠난 뒤 붉은 비단을 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 옷을 태우자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말렸습니다. 지금은 분노보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붉은 비단도 사또의 명령서도 하인의 말도 모두 나중에는 쓸 수 있는 흔적이 된다고. 연화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는지 느꼈습니다. 최 씨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딸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월매라는 이웃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월매는 최 씨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남편을 잃고 혼자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사또의 하인이 드나드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월매의 손을 잡는 순간 참아온 말이 쏟아졌습니다. 사또의 명령, 숨겨둔 족보, 박노인의 말, 그리고 딸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공포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월매는 한동안 조용히 듣더니 자신도 도울 길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장터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관아의 하인들이 어떤 집을 드나드는지 눈여겨본 적이 있었습니다. 월매는 최근 두 집의 딸이 관아 일에 불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집은 빚을 탕감받는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집은 아버지의 죄를 덮어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딸 모두 오래도록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월매는 이 일이 연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월매는 장터의 포목상과 약방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사또의 하인이 연화에게 비단을 가져다 준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빈문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겁을 냈지만 월매가 다른 딸들의 이야기를 꺼내자 하나둘 기억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목상은 관아에서 비슷한 비단을 여러 번 가져갔고 그때마다 젊은 처녀가 관아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약방 주인은 사또 별채에서 젊은 여인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약을 사갔지만 그 이름들이 관아 장부에 정식으로 적힌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월매는 그 말을 모두 적어둘 수는 없었지만 각 사람의 얼굴과 말투를 기억했습니다. 다음 날 이방이 오면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이 사또 편이라면 오히려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매는 박노인에게도 사람을 보내 숨겨진 기록과 증인의 이름이 더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최 씨와 연화는 처음으로 함께 족보를 펼쳐놓았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연화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줄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그 이름은 평소에는 그저 어머니가 불러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한 사람의 삶과 신분, 억울하게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증명하는 이름처럼 보였습니다. 최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난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관아가 무섭다고 해서 내 삶이 누군가의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연화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방 밖에서는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성난 목소리의 아전 하나가 내일 관아로 나오지 않으면 어머니까지 문초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최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전은 한참 동안 대문을 두드리다가 마지막으로 사또의 명을 거역하는 집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 말이 남긴 것은 공포만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족보 한 장과 윤진의 장부 조각, 사또의 명령서를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박노인과 함께 이방을 찾아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때 박노인의 심부름을 다녀온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찾아왔습니다. 산골 마을에 장성 노인이 살아있으며 그가 오늘 밤 안으로 내려오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희망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가장 짙을 때에도 작은 등잔불 하나는 길을 보여줍니다. 최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아무 말 없이 끌려가게 두지는 않겠다고. 연화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신도 더는 숨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월매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장터 끝에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빚이나 관아의 명령 때문에 두려워하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서로 알려주자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조금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도 이후에는 장부를 볼 때마다 숫자만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 줄의 기록 뒤에는 누군가의 논과 밥상, 자식의 미래가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관아의 문서가 사람을 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억울함을 막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장성 노인은 낡은 지팡이를 짚고 최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관아의 서기로 일하며 호적 대장과 세금 장부를 베껴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오래 흘러 허리는 굽었고 눈도 침침했지만 윤진의 이름과 그 집안의 억울한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석은 족보 한 장을 펼쳐보더니 종이 아래의 인장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그때의 보증 인장이라고. 장석은 당시 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연화의 외조부는 고을의 서리로 일하며 세금 장부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몇몇 아전들이 가난한 양인 가문을 빚쟁이처럼 기록하고 일부 딸들의 호적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관아에 불이기 쉽게 만들려 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외조부는 이를 고발했고 당시 현감은 진상을 조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직전 현감이 다른 고을로 옮겨가면서 일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관련 문서는 사라졌고 고발에 참여한 이들은 하나둘 곤경을 겪었습니다. 윤진은 장인이 남긴 기록을 이어받아 사본을 모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호적과 땅을 함부로 빼앗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은 오래도록 눈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장석은 윤진에게 더 이상 혼자 나서지 말라고 했지만 윤진은 아이들이 신분과 빚의 이름으로 팔려가는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연화의 아버지였습니다. 장석은 자신이 보관하던 호적 사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낡은 두루마리 안에는 연화의 출생 기록과 부모의 이름, 그리고 양인 가문으로 정식 등록된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사또가 연화를 빚 때문에 데려갈 수 있다는 명분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또가 내세운 빚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석은 그 문서가 원래 세금 조작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최 씨와 박노인, 장석은 바로 이방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방은 사또 아래에서 일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은 아닐 수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이방의 아버지가 윤진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래전 이방의 아버지가 억울한 세금 문제로 곤경에 처했을 때 윤진이 장부를 바로잡아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이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적어도 기록을 확인할 기회는 줄 수 있었습니다. 관아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그날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최 씨는 연화에게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연화는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삶에 관한 일인데 어머니만 앞에 세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딸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녀는 나란히 걸었고 박노인과 장석이 뒤를 따랐습니다. 월매는 장터에서 모은 이야기를 들고 합류했습니다. 관아 문 앞에는 이미 사또의 하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화를 보자마자 오늘 저녁까지 별채로 오라는 명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이방을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비웃었지만 장석이 오래된 호적 사본을 꺼내 들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급히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알렸습니다. 한참 뒤 이방이 나왔습니다. 그는 최 씨 일행을 보고 처음에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또의 명령과 관련된 일을 공개적으로 들고 온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노인이 윤진의 이름을 꺼내고 장석이 호적 사본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에도 긴장이 스쳤습니다. 이방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씩 살폈습니다. 연화의 이름, 출생 연도, 부모의 이름, 그리고 양인 정렬하는 기록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 씨는 사또의 명령서를 내놓았습니다. 이방은 종이를 읽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명령서에는 연화를 관아 별채로 드린다는 말만 있을 뿐 어떤 법적 사유나 정식 절차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빚이 있다면 빚문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방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확인해 보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또의 측근 아전이 나타나 이방이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단번에 차가워졌습니다. 이방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물러서면 모녀는 끝날 것이고 나서면 자신의 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방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관아의 문서가 진실인지 빚이 실제로 있는지 사람이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한 번만 살펴달라고. 그 말은 이방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윤진 이야기를 하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억울한 세금 때문에 논을 빼앗길 뻔했을 때 윤진이 문서 한 장을 들고 와 사실을 밝혀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윤진 같은 사람이 있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은 결국 사또에게 바로 보고하기 전에 관아 장부와 빚문서를 대조해 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또는 그 소식을 듣고 노했습니다. 그는 연화가 사흘 안에 별채로 들어오라는 명을 거역했고 최 씨가 관아를 어지럽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은 호적 기록과 족보의 인장이 다르지 않으며 빚문서의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사또는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한 장으로 관아의 명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장석은 그 말에 조용히 답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종이에 적힌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고. 그날 오후 관아의 작은 방에서 장부 대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은 세금 장부, 빚문서, 호적 대장 사본을 한 줄씩 비교했습니다. 월매가 데려온 포목상과 약방 주인도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딸들에게도 비슷한 비단이 전달되고 빚과 죄를 이유로 관아 별채에 들어가게 했다는 사실을 증언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조가 길어질수록 이상한 점은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최 씨 집안의 빚은 원래 남편 윤진이 생전에 갚은 곡식 대여금과 비슷한 액수로 적혀 있었지만 날짜와 이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빚문서에 찍힌 도장은 현재 관아에서 쓰는 도장과 모양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장석은 그것이 오래전 세금 조작 사건에 쓰이던 사도장의 흔적과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과거의 허위 문서를 다시 꺼내 최 씨 집안을 빚쟁이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사또의 별채로 들어간 여인들의 이름이 관아 정식 기록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포목상은 비단을 공급한 날짜를 기억했고 약방 주인은 약재를 사간 하인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월매는 그 여인들의 집안이 모두 가난하거나 보호자가 약한 집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또는 개인의 힘을 이용해 기록이 약한 집 딸들을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방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상급 고을에 급히 보고를 올리고 사또의 별채 출입을 잠시 막았습니다. 사또는 이방을 꾸짖고 연화를 당장 데려오라고 했지만 관아 안에서도 이미 여러 사람이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족보 한 장과 호적 사본, 장부의 숫자, 증인들의 말이 하나로 이어지자 그동안 숨겨졌던 거짓은 더 이상 혼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해가 기울 무렵 사또의 하인들이 최 씨 집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연화를 데려가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문 앞에는 월매와 박노인, 장석, 장터 사람 몇 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대문 안에서 족보 한 장을 두 손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의 이름은 이 종이에 있고 그 이름은 빈문서나 사또의 욕심으로 지워질 수 없다고. 하인들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때 관아에서 달려온 이방의 심부름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사또의 명령 집행을 중지하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상급 고을의 답이 올 때까지 연화를 건드리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모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또는 여전히 관아 안에 있었고 그의 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최 씨는 족보 한 장이 딸을 당장 지켜주었지만 완전히 살려내려면 마지막 진실까지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장석의 이야기를 들은 뒤로 아버지가 남긴 것은 무서운 싸움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기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화는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슬픔보다 조용한 용기를 먼저 배웠습니다. 최 씨는 때때로 사또의 명령서가 처음 도착했던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종이 한 장이 세상보다 더 크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종이도 누가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 사람을 묶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합니다. 최 씨는 그 사실을 삶으로 배웠습니다. 상급 고을의 감찰관이 내려오기까지 닷새가 걸렸습니다. 그 닷새는 최 씨와 연화에게 한 계절처럼 길었습니다. 사또는 겉으로는 조용해졌지만 사람을 시켜 마을 분위기를 살피게 했고 증인들에게 말을 아끼라고 압박했습니다. 포목상은 가게 앞에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약방 주인은 밤에 누군가 약방문에 돌을 던지고 달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월매는 겁이 났지만 자신이 입을 다물면 또 다른 집 딸이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 역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딸을 지키겠다고 나섰지만 혹시 자신 때문에 연화가 더 위험해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단단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숨기기만 했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갔을 것이라고.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고.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딸이 더는 보호만 받아야 하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킬 줄 아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감찰관이 도착한 날 관아 마당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사또는 평소처럼 위험 있는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았지만 눈가에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찰관은 먼저 최 씨와 연화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박노인, 장석, 월매, 포목상, 약방 주인의 증언을 차례로 받았습니다. 누구도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말들이 차곡차곡 쌓일수록 사또의 거짓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감찰관은 족보 한 장을 오래 살폈습니다.
종이의 질, 인장의 모양, 주석의 필체를 확인한 뒤 장석이 가져온 호적 사본과 대조했습니다. 두 기록은 연화가 정식 호적에 오른 양인 가문의 정렬하는 점에서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 집안에 씌워진 빈문서는 날짜와 도장의 모양, 이자 계산에서 여러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감찰관은 이 문서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오래전 허위 장부를 다시 이용한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또는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별채로 여인을 들이는 일은 집안의 사사로운 일이며 최 씨 집안의 빚을 정리해 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감찰관은 사사로운 일이라 해도 관아의 권세와 빈문서를 이용해 가난한 집 딸에게 선택할 수 없는 길을 강요했다면 그것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인들의 이름을 정식 기록에서 빼고 빚과 신분을 흔들어 복종을 강요한 일은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감찰관은 연화에게 직접 묻습니다. 관아 별채로 들어가겠다는 뜻이 있었느냐고. 연화는 한참 숨을 고른 뒤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어머니 곁에서 살며 배를 짜고 싶었고 사또의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짧은 대답은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감추어졌던 가장 단순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비단을 내밀어도 아무리 빚을 없애주겠다고 말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강요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최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숨긴 족보는 단지 딸의 가문을 높이기 위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딸에게도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이름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앞에 증명하는 종이었습니다. 윤진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이 한 장은 이름이 아니라 딸을 지킬 때 쓰일 것이다. 그는 언젠가 권세 있는 사람이 가난한 집 딸의 이름을 지우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감찰관은 사또의 별채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집안에서 가져온 옷감과 장신구, 이름이 적히지 않은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몇몇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빚과 가족을 이유로 붙잡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사또와 그의 측근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감춰둔 것은 단지 한 집안의 불행이 아니라 권세를 이용해 사람들의 삶을 물건처럼 다룬 죄였습니다. 사또는 관직에서 물러나 조사를 받게 되었고 빈문서를 조작한 아전들도 함께 처벌을 받았습니다. 별채에 있던 여인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최 씨 집안에 붙어 있던 빚도 허위로 밝혀져 사라졌고 윤진의 땅 경계와 세금 기록도 다시 검토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오래된 족보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종이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 종이를 믿어준 박노인과 장석, 목소리를 낸 월매, 증언을 망설이지 않은 장터 사람들, 기록을 확인하려 한 이방의 용기가 함께 있었기에 진실이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윤진의 이름도 다시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고집이 세어 집안을 어렵게 만든 사람처럼 말하는 이도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가 왜 장부를 붙들고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만 지키려 한 사람이 아니라 기록이 약한 사람들의 삶이 숫자 몇 줄로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 씨는 남편의 이름이 뒤늦게라도 제대로 불리는 것을 들으며 오래 묻어둔 슬픔 한 조각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관아 별채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무렵 어머니와 함께 작은 길쌈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에 배 몇 피를 걸어놓는 정도였지만 월매가 장터에 소개해주고 포목상이 값을 공정하게 쳐주면서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연화는 배를 짜며 젊은 처녀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름을 쓰는 법, 물건을 팔 때 값을 적는 법,
빈문서를 받으면 날짜와 도장을 확인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최 씨는 딸이 배틀 앞에 앉아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흘 뒤 관아 별채로 들어가야 한다고 적힌 종이 한 장 앞에서 모녀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숨겨둔 족보 한 장을 꺼냈고 그 종이는 단지 과거를 증명하는 물건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관아에 하인이 오면 문부터 닫았고 남의 집 딸이 끌려간다는 소문을 들어도 자기 일만 아니면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겪은 뒤에는 빈문서나 신분을 이유로 누군가를 위협한다는 말이 들리면 사람들이 먼저 문서를 확인하자고 말했습니다. 혼자 가기 두려운 사람에게는 이웃이 함께 관아에 가주었고 젊은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이 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 장의 족보가 살린 것은 연화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록과 이름 그리고 서로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배웠습니다. 어느 가을날 최 씨는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이제 족보 한 장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진의 붓, 장석이 베껴준 호적 사본, 감찰관이 내려준 확인 문서, 그리고 연화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은 작은 종이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 종이들을 한 장씩 정리한 뒤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닥 아래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보아도 되는 곳에 두었습니다. 연화가 왜 숨기지 않느냐고 묻자 최 씨는 이제는 숨길 물건이 아니라 지켜야 할 기억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이름과 삶을 증명하는 기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억울하게 빼앗기려 할 때 그 기록은 다시 길을 보여줄 수 있다고. 연화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족보 한 장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 전했습니다. 사또의 첩으로 팔려갈 뻔한 딸을 살린 것은 큰 재산도 힘센 친척도 아니었다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숨겨온 족보 한 장과 그 종이에 적힌 진실을 끝까지 믿으려 한 사람들의 마음이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 끝에 늘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고 딸에게도 스스로 선택할 삶이 있으며 권세가 아무리 커도 진실을 적은 기록과 함께 선 목소리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때로 큰 소리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위험을 대비해 한 장의 종이를 숨겨두는 조용한 마음으로 남는다고. 그날 이후 최 씨의 집 마당에는 예전보다 자주 햇빛이 들었습니다. 물론 세상이 갑자기 따뜻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장터의 값은 오르내렸으며 사람들의 삶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서 한 장에 끌려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자신의 기록을 알고 자신의 삶을 지킬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 속 족보 한 장은 오래도록 그 집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한 가문의 자랑이 아니라 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던 사람이 가장 오래 준비한 진실이었고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이름의 증거였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연화가 그를 가르쳐 줄 때 족보 한 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문의 이름이 높아서 연화가 살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이름이 아니라 이름을 거짓으로 지우려는 일을 그냥 두지 않는 것이라고. 그 말은 아이들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가을장이 열리는 날이면 최 씨의 길쌈방 앞에는 여러 사람이 들렀습니다. 어떤 이는 배를 사러 왔고 어떤 이는 문서를 읽어달라고 왔으며 어떤 이는 그저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그 작은 방은 모녀가 두려움 속에서 지켜낸 삶이 다른 이들에게도 숨 돌릴 곳이 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